닉 라이너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입니다. 닉 라이너의 변호를 철회한 후에 그걸 인쇄해. 그것이 그의 전 변호사인 앨런 잭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라이너가 그의 아버지 롭 라이너와 어머니 미셸 시너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무죄라고 말했어요. 그건 매우 의미심장하고 매우 구체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잠재적인 변호가 제기될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아주 큰 단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닉 라이너는 부모님을 살해한 것에 대해 무죄입니다. 특히 지금 보도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음모의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사이드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튼 잭슨 퀸을 대신해 라이너 씨의 동의로 그의 변호인 기록 철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판사실에서 나눈 대화와 그가 법정에 제공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 시점에서는 그의 변호인을 철회하고 신뢰해 주시길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닉 라이너 이야기에서 매우 바쁜 법적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그의 전 변호사가 된 앨런 잭슨이 사건에서 사임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에 매우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그 전체 내용을 들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닉 라이너에게서 실제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는 앨런 잭슨이 아니라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변호 전략과 실제로 그가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 중요한 확증을 방금 얻은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라이너가 실제로 자신이 음모의 희생자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32세 닉 라이너입니다. 그는 부모님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1급 살인이 건에 기소됐습니다. 유명 감독 롭 라이너와 사진작가 겸 프로듀서 미셸 싱어 라이너는 지난 12월 14일 LA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매우 잔혹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닉 라이너는 특별한 상황이 적용된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즉, 복수 살인과 특별 가중 사유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가 칼 등 치명적 무기를 직접 사용했다는 가중 혐의도 있습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유죄 시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하니 이번 사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의 첫 번째 기소 절차가 연기된 후 이번 주 1월 7일로 다시 일정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소 절차, 즉 피고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헌법상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피고인이 답변을 하는 그런 절차 대신에 기소 절차가 다시 한번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변호사, 이제는 전 변호사가 된 유명한 형사 변호사 앨런 잭슨이 그를 변호하는 것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닉 라이너는 국선 변호사 킴벌리 그린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제 그 의미와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앨런 잭슨의 결정 이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제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발표 후 법정 밖에서 앨런 잭슨이 한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도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실제 법적 변호가 무엇일지에 대한 감을 우리에게 준다고 봅니다. 또한 라이너의 살인죄 무죄 판결 여부에 대한 논의도 촉발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닉 라이너의 변호인에서 사임했습니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닉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저희는 닉을 계속해서 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모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공 변호인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임명되었고 닉 라이너가 앞으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의 이익을 매우 능숙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제 팀은 여전히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닉 라이너와 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둘러싼 상황의 진실이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닉의 사건입니다. 알다시피
지난 3주 동안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닉에 관한 기사, 그의 가족에 관한 기사, 그리고 그 상황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추측성 기사도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 저는 뉴욕에 있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와 제 팀은 모든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저희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닉과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바쳤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주의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닉 라이너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입니다. 적으세요. 우리는 그가 앞으로도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닉 라이너는 무죄입니다.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로빈 미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무죄라는 것도 아니죠. 다른 누군가가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 측의 다른 가능성들과 닉 라이너가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을지에 대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이며 잭슨의 사임 이유입니다. 또한 공공변호인과 2월 23일 예정된 다음 기소 절차에서 기대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 세스 주커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변호인 사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잭슨이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해 기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법률 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닉 라이너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첫 출석 비용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던 사람이 더 이상 변호 비용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는 앨런 잭슨이 이해 충돌로 인해 일부 증인들이 그의 이전 의뢰인이거나 그가 반대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그가 법원 밖에서 언급한 내용이 바로 당신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다른 문제들도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철저한 조사를 했고 그 조사가 끝난 후에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엔 이건 변호사 비용 문제이거나 잭슨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는 실제로 이해 상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 상충으로 그는 진행할 수 없는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답답한 건 우리가 실제 이유를 절대 모른다는 거죠. 맞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닉 라이너는 이제 그의 전 의뢰인입니다. 그가 법원 계단에서 했던 말조차도 아마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가 왜 사임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그가 이제 국선 변호인을 맡게 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사건의 잠재적 증인들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법정에서 있었던 일로 단서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고 특정 인물들이 증언하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까지도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잠재적 증인들이 앨런 잭슨이나 그의 로펌에 의해 대리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임료 문제와 잭슨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닉 라이너가 협조적이지 않았거나 까다로운 의뢰인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이건 그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능력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긴다. 내가 감당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쩌면 닉 라이너가 뭔가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서 그런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잭슨의 발언이 구체적이었다는 건데 닉 라이너가 통제 못한 상황이 이런 결과를 낸 건가요? 그러니까 전략에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잭슨이 닉과의 의견 충돌로 물러났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 그게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유라면 잭슨은 당시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이해 상충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돈 문제였습니다. 아마 앨런 잭슨의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 상속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앨런 잭슨 같은 유능한 변호사를 어떻게 고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제 또 다른 주요 이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재판에 전문가를 고용할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요점입니다. 앨런 잭슨이 닉 라이너가 무죄라고 말할 때 그가 결백하거나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단지 무죄라는 뜻입니다. 그가 정신 이상 방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잭슨이 몇 주 전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시죠?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어요. 언론에 이 사건이 복잡하고 심각하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가 정신 건강 문제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측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법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것을 더 가능성이 높다는 수준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범행 당시 정신 이상이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질환이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환이나 결함 때문에 자신의 행위의 본질과 결과를 알거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는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TMZ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그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닉 라이너가 부모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도록 누군가가 꾸민 음모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쟁점이 많네요. 세스, 먼저 말씀해주세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시나요? 앨런 잭슨이 닉 라이너가 무죄라고 정신건강방어, 즉 심신미약을 언급할 때 저는 당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엔 떠오르지 않았지만 여기선 이게 가능한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거죠. 우리에겐 정신건강과 약물남용 방어가 있습니다. 그는 약물남용 문제로 힘들어했으니까요. 변호인 측은 그가 심신미약으로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으로 당신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앨런 잭슨이 니키 살인에 대해 무죄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그가 살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때 제 머릿속에 실제로 떠오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격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호 전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살인 혐의가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로 이어질 수 있죠. 격분 상태에서의 변호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닉은 부모님과의 어떤 다툼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진정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닉이 부모님을 죽이려고 미리 계획해서 집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살인보다 형벌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앨런 잭슨이 살인에 대해 무죄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격정에 의한 변호가 떠올랐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1급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저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했듯 그 집 침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방어 상처가 있었는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격정에 휩싸였을 수도 있죠. 만약 이 사건을 1급 살인에서 2급 살인이나 과실치사로 낮추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종신형이나 가능성은 낮지만 사형도 고려되고 있는데요. 만약 과실치사라면 어떤 형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과실치사는 종신형이나 사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통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이는 살인 혐의로 받을 수 있는 형량보다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라면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했는가를 따지는 사건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의 집에서 무언가가 일어났고 그가 직접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살인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완전히 무죄이지만 여기에는 그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죠. 정신건강이나 약물 남용 이력으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정신 이상 방어나 격분 범죄이므로 과실치사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격분 범죄든 정신건강 방어든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입증할 전문가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작은 문제라면 앨런 잭슨이 그는 돈을 낼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공공변호인을 통해 주 정부가 이런 전문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앨런 잭슨의 수임료가 전문가 비용의 10배는 될 테니까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경험 많은 형사 변호사 앨런 잭슨이 훌륭한 고객 명단까지 갖고 있어 전문가 문제로 이 사건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비용 문제가 있었다면 모든 비용, 즉 변호사와 전문가 비용을 합친 것일 겁니다. 그게 비용 문제였다면 그 때문에 그가 사건에서 물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에서는 걸린 게 정말 많죠. 유명 변호사는 이런 사건을 무료로 안 맡을 거예요. 아마 무료로 맡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로보넘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수수료를 낮춰서 맡겠죠. 이런 사건은 홍보에도 좋고 이런 사건에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알죠?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앨런 잭슨이 이 사건에서 빠지려 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닉 라이너를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할리우드 커뮤니티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었어요. 반면 그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사랑받고 있었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할리우드 커뮤니티에서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따돌림을 당하고 과거와 미래의 의뢰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아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뉴욕 포스트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 라이너, 즉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닉 라이너가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앨런 잭슨만큼 헌법을 신봉하는 사람이 단지 인기가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에서 손을 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재 보도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정신 이상 방어에 정말 뭔가가 있는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이 한 일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부분에는 복잡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날 밤 일찍 호텔 방에 체크인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시 카메라에 찍혀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상황을 이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TMZ 보도처럼 자신을 향한 음모를 의심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KMBC는 닉 라이너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현병 치료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TMZ의 하비 레비는 직접 소식통이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살인 사건 한 달 전 의사들은 닉의 조현정 동장의 치료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앨런 잭슨이 왜 배심원단이 그를 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들은 바로는 그 이유가 바로 약을 바꾼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이 닉을 완전히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롭과 미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닉의 행동 변화가 보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롭과 미셸은 아들이 점점 더 나빠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세스. 네. 제 말은 그건 충분히 가능한 변호이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코니 오브라이언 집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도가 많았잖아요. 닉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주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즉 그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부모님이 살해되기 한 달 전에 약이 바뀌었다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변호가 되겠죠. 그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는지 그건 분명히 살인 혐의에 필요한 범위를 형성할 수 없었다는 유효한 변호가 됩니다. 앨런 잭슨이 살인 무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문자 메시지가 뭘 보여주는지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주 동안 그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미친 듯이 망상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건 저에게 큰 단서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영상 감시에는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저는 집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묵는 호텔의 CCTV는 어떤가요? 우리가 모르는 증거도 많습니다. 그것이 살인 당시나 그 이전에 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변호사라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몇 주 동안 상태를 알고 싶을 겁니다. 이걸 변호 논리에 쓸 거라면 당연하죠. 그가 정신과 치료와 약을 복용했다면 이는 조현병 진단을 입증하는 변호 측에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건 부모님이 살해된 후에 새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 그 시점에서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변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의료 기록에 무엇이 나와 있는지 보고 싶고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첫 기소일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점이 저에겐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의 재판 진행 능력을 확인하려고 심신미약 검사를 하는 중일 겁니다. 앨런 잭슨이 사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기소 절차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신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판을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그리고 만약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때까지 그는 그 정신병원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혐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는 LA 트윈타워 교정시설에 있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이 피플 매거진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있는 곳의 수감자들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수감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가 국선 변호인에게 대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킴벌리 그린이 실제로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이너 씨와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는 혐의가 변경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아직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로리 레빈슨 로욜라 로스쿨 교수이자 전 연방검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그린 양이 제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를 뛰어나고 똑똑하며 윤리적인 학생이라 했고 로스앤젤레스 사법 시스템에도 밝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이 공공변호사 사무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변호 수준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공공변호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계속 사설 변호인을 안 선임하면요?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그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변호사 사무실의 변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 변호사 중에도 최고의 변호사가 많고 유명한 형사 변호사들도 공공 변호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귀한 직업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의뢰인을 아끼고 헌법과 사법제도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치열하게 싸웁니다. 제가 듣기로 그린 씨는 평판이 좋고 유명하고 복잡한 사건들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잘 다룰 것 같습니다. 홍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린 씨는 법원 밖 기자회견을 줄이고 다르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선 변호사로서요. 하지만 저는 그가 여전히 강력한 변호를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선택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심신미약 방어, 격정 방어의 도움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변호사 리카르도 가르시아도 이번 주에 법원 밖에서 발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공공변호사 사무실을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현재 라이너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체 지역사회와 공공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모든 직원들 역시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라이너 가족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지역사회도 이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법적 절차상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법적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보낸 성명에서 라이너 가족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에 대해 최대한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부분입니다. 법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고 얼마 전 앨런 잭슨과 판사의 대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판사님, 비공개로 다루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10개의 소환장이 있습니다. 현재 10개의 소환장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저희는 10명 모두의 신병 구인장 발부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CS, 여러 잠재적 증인의 신병 구인장 발부는 무슨 일인가요? 신병 구인장은 증인을 법정에 데려오라고 당국에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석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코난 오브라이언 파티 참석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 연예인 얘기를 하냐면 닉이 전날 밤 코난 오브라이언 집 파티에 갔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살인 사건에서 그는 손님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고 배우 빌 헤이터와도 이상하게 상호작용했으며 이후 아버지와 크게 언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닉이 불안하게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유명인이냐고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가족 친구들은 싸움이 과장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잠재적 목격자라면 출석을 원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명 중 2명의 법률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고 합니다. 한 당사자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법원 명령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이에 제기했습니다. 테레사 맥고나걸 판사는 좋습니다. 라고 하며 신체 구속 명령을 내렸고 법률 대리인이 없는 사람들은 2월 23일 다음 심리까지 그 명령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소환된 사람들의 명단이 비공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요? 코난 오브라이언 파티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 맞나요? 네, 제 말은 아마도 우리는 변호인이나 검찰이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해서 소환장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신체 구속 영장은 그러니까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 발부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맞죠? 그리고 때로는 증인이 협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주목받는 사건에서는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밟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보를 가진 사람을 법정에 데려오기 위한 것이고 소환장과 비슷합니다. 네, 참고로 US 위클리에서 누가 증인으로 불릴 수 있는지 분석을 했어요. 이건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파티에 있던 다른 사람들 말고도요. 아마도 빌 헤이더가 증인일 수 있는데 그날 밤 닉과 일이 있었대요. 빌 헤이더가 닉에게 누군가와 사적으로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닉이 끼어들려고 했을 때 닉이 빌 헤이더를 빤히 쳐다보고 그냥 걸어갔다고 해요. US 위클리에서는 빌리, 크리스털, 레리, 데이비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사건 후 라이너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에릭 아이들은 X의 살인사건이 있던 밤에 롭 라이너와 1시간 넘게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닉의 여동생이자 딸인 로미 라이너가 아버지 시신을 발견했고 닉의 형제 제이크 라이너도 있습니다. 이웃 위클리가 이번 사건에서 잠재적 목격자나 관련 인물 파악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닉의 형제자매들과 부모님과 형제를 발견한 여동생 로미가 주요 목격자일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그들이 변호 측에도 유리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들이 닉이 부모님을 살해하기 전 보였던 망상적 행동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그 증인들이 변호 측에 유리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도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롭 라이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언급한 빌리, 크리스털, 레리 데이비드는 시신 발견 당시 집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며 그들의 증언도 그 부분과 관련 없습니다. 그것은 롭이 죽기 전 몇 주, 몇 달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아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목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좋은 친구라면 롭 라이너 집에 갈 때마다 닉이 오던 걸 왜 목격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망 이후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망 이전에 목격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이 원치 않을 증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신건강, 심신미약, 격정상태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평가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중요한 증인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단 비공개 이유가 유명인사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유명 인사와 관련돼 주목받는 사건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TMZ 등 언론과 매체가 집 앞에 몰릴까봐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이 워낙 주목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2월 23일 실제 기소 절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현재 보석 없이 계속 구금 중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가 없이 진행된다면 2월 23일에 있을 그의 기소 절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의 기소 절차가 꽤 간단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그러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고 증거 공개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재판 전 심리가 몇 번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무죄를 주장한 후 사건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정신감정검사가 더 필요할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의 국선 변호인이 그가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추가 평가를 요청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신 이상 무죄를 바로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말해도 되나요? 네, 무죄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이후 변호인이 검찰과 법원에 정신 이상 방어를 공식 제출합니다. 한 번만요. 그를 평가한 뒤 그 전략을 쓰기로 했지만 기소 절차에선 무죄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하려는 방어 전략에 대해 법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스 주커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론과 제 생각을 함께 논의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의 진행도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세스, 정말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에서 구독해 주세요. X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팔로우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